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아프리카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환 부장은 이제 대구에 그 자원봉사 갔다가 아직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강동 경희대병원의 호흡기내과의 강성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의 강성욱이라고 합니다. 예, 강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하시고 아산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과 중환자실 임상 강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종합정의학과 조교수 또 호흡기내과 진료하시죠. 네네. 그러다가 현재는 강동 경희대병원 중환자실 전담의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한암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 자문위원이시네요. 최전선에 가 계시네요. 선별진료소 제일 무서운 데인데.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전선에 계시고 예. 저는 저 세팅하는데 네. 자문위원으로서 네.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전선에 한번 나가시긴 한 거잖아요. 네네. 예. 오늘 얘기는요. 이 코로나 아주 코로나19가 그냥 아주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여러 방송에서 많이 하지만 또 궁금한 점이 계속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좀 잘 해소가 안 된 궁금증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선생님도 우리 TV는 상을 많이 받은 분들만 나오십니다. 청년의사에서 주는 생명 나눔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뭐 상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착한 일을 하셔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받는 상 같은데, 아이고, 인상이 좋으시다 그러시네. 예.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나온 얘기지만, 오늘 할 얘기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현재 상황은 어떠냐, 어떻게 전파가 되고, 진단은 어떻게 되고, 특성은 뭐고, 예방과 치료라든가, 혹시, 많은 오해와 궁금증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식 명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던가요? 시즌 2네, 완전히. 사스코브2죠? 네네. 예. 처음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네. 바이러스 자체 현재 정식 명칭은 우리나라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2라고 하고요. 예. 네. 원은 뭐예요? 여기 영어로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고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입니다. 네. 사스가 1. 사스가 이제 1이고요. 네, 이건 2. 네, 얘는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르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가 보죠? 네, 메르스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꾀도리님, 언제끝냐뇽님, 오만삭씨님, 오만삭씨님은 아이고 요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시즌 2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2. 말이 굉장히 기네요.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정도라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네. 한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스로는 증식을 하지 못해서 어떤 숙주세포 안에 감염을 통해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미생물을 통칭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는 RNA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실제로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6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4가지는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네네네.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게 이제 6가지. 네. 네. 한 가지가 더 늘었군요. 신종이니까, 신상. 네네, 맞습니다. 7가지는 이제, 이제 7가지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스는 사스고 메르스는 메르스고 네. 이 신종 코로나는 전부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다른 특징의 질환을 일으키는 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네? 네. 이루고 있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각 바이러스에 의해서 실제로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중간 동물 숙주를 박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다 박쥐로부터 사스의 경우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의 경우는 담봉 낙타를 통해서 이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동시에 감염이 됐을 때에 서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진화를 해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어느 놈이 가장 셌어요? 아. 치사율이라고 그러죠? 치명률, 네. 사망하는 율이 역시 사스였나요? 걸린 사람이 누가 가장 위험하고 잘 죽느냐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병입니다. 네. 네. 요 보시면 메르스는 걸린 사람들의 한 34% 정도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사스의 경우에는 한 9.6%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그 통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전 세계 사망률은 한 4.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놈이 전파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네. 네, 굉장히 감염이 잘 되는데 남한테 감염 잘 시키는데 선생님이 R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리프로덕션 넘버 아니에요? 네네. 그걸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초 감염 재생 산수인데. 네. 네. 네,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건 R0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이건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에게 전파를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라고 쉽게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크면 이제 전파력이 센 거죠. 네, 그만큼 많이 전파되는 거고요. 그게 작으면 조금 덜 전파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표에 적어놓은 이 R0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인 통계를 나타낸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또 원내 감염이 있을 경우에 R0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는 다른 전체 통계보다는 더더욱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에 감염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병원도 그렇지만 또 어떤 집단 감염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재생산 지수보다 더 많은 환자에게 전파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대남병원, 네네네. 신천지. 네. 그 R가 바로 R0가 높은 거죠. 네,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남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네. 집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참 어려운 얘기네. 예. 어떤 병을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체 통계를 보게 되지만 이 전체 통계가 그래서 이 위험성을 조금 간과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R0가 낮다고 해도 항상 이런 전염성 질환이 돌 때에는 네. 서로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런 형태로 전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개개인이 동참해야 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 네네. 예. 요즘 이제 현재 상황은 지금 어때요? 오늘자로? 어제까지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네. 줄고 있다고 예. 말씀드릴 생각으로 예. 오늘 열어봤는데요. 확 또 늘어났죠, 집단 감염이 하나 네. 생겨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바람에 예. 오늘은 또 이제 확진자가 전날 대비해서는 150명 이상 늘어났고요. 두 자릿수로 이틀 갔나요? 아니요, 어제가 아마 90명 정도였을 겁니다. 하나를 갔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사나흘 정도 갖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네. 준비해 놓긴 했는데요. 네. 네.
두 자릿수까지 내려가가지고 다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네. 생각했습니다. 나흘 정도 두 자릿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뭐 설레발은 절대 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느니 뭐 이런 네네. 생각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맞습니다. 이제 네. 말하기도 겁나는데, 네네. 예. 이제 그래도 그동안 확 꺾였었는데, 그래서 네. 다들 좋아했었는데 다시 152명이 됐군요. 네네. 오늘 3시 발표인가요? 발표는 이제 정례 브리핑 때 아. 아마 발표가 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내용이 올라와서, 네. 그걸 최신 업데이트해서 제가 좀 준비해봤고요. 152명. 네. 아, 정말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네. 예. 일났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통계가 조금 독특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로는 여자가 많이 걸리는 남성 환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세계적으로는 남성 환자가 예. 많은데요. 예. 여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네. 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분석되지가 않아서 뭐라고 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 20대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것도 참 독특해요. 네, 왜 이게 20대 환자가 제일 많은지 네. 아마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네.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건데요. 네. 어떤 군의 환자가 많다는 건 이런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네. 사회 역학 어떤 집단 감염의 형태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대가 모여서 생활하는 어떤 공간이 많았다거나 네. 특히 이 감염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어떤 감염에 노출될 만한 역학적인 원인이 많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알긴 어렵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는 한 1.06%, 한 1% 정도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드디어 1%를 넘어갔네요. 네. 네. 이틀 전까지는 1%가 안 됐는데 어제부터 1%를 넘기 시작했고요.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걸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20대 사망률은 적긴 한데 이제 10대에서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그죠? 네. 네네. 안타깝게도. 네. 근데 그 10대,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케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확인되었고요. 다른 이유로 사망한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 17세 소년은 네. 음성이 나왔군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젊은 나이에 졸아진 건 아니네. 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는지는 네. 제가 그 환자를 보지 못했고 예. 그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예.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많은 젊은 사람들을 긴장시켰어요. 그 사건이. 사실 저도 긴장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죽을 수 있구나. 네. 응?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력이 정말 알제로가 굉장히 높은데, 예, 그 걱정이 많아요. 이게 사람 간의 전파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네네. 예, 이 사람 간의 전파를 어떻게 해야 이걸 차단해요? 그게 키죠 지금. 예? 예. 네. 앞뒤에서 뭐 단봉락 다 갔다가 뭐 사람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얘는 보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냥 바로바로 잘 가니까 네.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네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박쥐를 만날 일이 몇 번이나 되며 네, 맞습니다. 단봉락타와 대면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온 정말 천지사바이가 사람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차단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일 것 네. 같아요. 일단 주요 전파 경로는 사람 간 전파가 맞습니다. 네. 사람 간 전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요 전파 경로는 네. 비말 전파나 접촉 전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입에서 나온 어떤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기로 전파가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일반 집단에서 공기 전파가
주요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요. 예. 주요한 전파 경로는 아닐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뭐고 에어로졸은 뭐예요? 공기 전파라는 게 이 공기 중으로 이제 어떤 그 균이 떠다니면서 전파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비말이 아니고 네네. 예. 지가 알아서 또 날아다니는 네, 거죠. 예.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혹은 어떤 균이 공기 중을 떠다닐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물질에 같이 들어가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인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 주의를 하기도 어렵고 예.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공포심에 빠지시거나 하실 네. 필요는 없는데 예.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 에어로졸이라는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는 이제 병원에서 네. 뭐 기관 삽관이나 음. 심폐소생술이나 네. 기관지 내시경 같은 네. 그런 치료나 술기를 하게 되면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과 같은 데 썼어요? 네? 치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한 마스크보다는 이 공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보호 장구를 하시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셔야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치과 의사는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제가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네. 치과 선생님들께 네. 실제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제일 허름한 마스크를 병원에 있는 건 제일 허름한 마스크를 치과 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메탈 마스크.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네. 치과 의사들이 예. 아마 요즘 치과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힘드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전파가 많이 되는 게 무증상 감염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네네. 도대체 이 무증상 감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 무증상 전파가 일단은 충분히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WHO에서는 네. 무증상 전파가 주요한 전파는 아니고 네. 증상이 있을 때의 비말 전파나 접촉 전파가 더 주요한 전파라고 추정은 한다고 하는데요. 네. 무증상 전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환자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네. 증상이 시작할 때까지 한 1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설명 좀 잘못 드렸는데 네. 환자의 한 97.5% 정도에서는 네. 11.5일에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네. 중앙값을 잠복기 보통 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되고 네. 그럼 적어도 증상이 없이 5일 정도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길면은 15.6일까지도 여기 보면은 증상이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균을 가지고. 그러면 균을 가지고 있대 증상이 없는 시기에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직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 의료 자원의 문제로 모두 다 검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 기간 동안 격리를 시키는 게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감염병의 전파에 중요한 방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역학적으로 접촉한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처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집단 감염을 막지는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점차 감염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주요한 정책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이 사실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그럴 상태고요. 수도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네네. 사전에 조치를 네네. 세게 하는 건데 네. 엄밀히 따지자면 전 국민을 다 무증상이건 증상이건 죄다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분리를 하면 가장 확실한데 그런 능력이 국가에 있다면 정말 최고겠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네네. 이제는 접촉을 한 히스토리가 있거나 뭐 네네. 중국 다녀왔거나
아니면 지금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왔다 이러면 이제 일단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나요? 아니 격리부터 하고 네. 열나면 검사를 하나요? 제가 지금 잘 예. 확실히 못 알아들었는데요. 프랑스에 돌아왔어. 아, 네, 네. 예. 바로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뛰다 네. 돌아왔어요. 네. 뭐 영국, 네. 프랑스, 이태리 난리니까. 네. 그래서 잠깐 2주간 격리다. 네. 네? 근데 검사를 하고 격리입니까? 검사 안 하고 격리입니까? 얘가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건 이제 정책으로 나가는 네. 부분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검사 역량이 꽤 되기 때문에 예. 검사를 하고 이제 음성이 나오는지 여부를 예. 평가해가지고 격리 기간이라든지 격리 네.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음. 이제 같이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정말 무증상 전파가 있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문이 나와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2라고 했는데 네. 사스1 바이러스랑 실험실 환경에서 네. 여러 가지 물질에서 얼마나 이제 생존을 잘하느냐를 비교해 봤는데 적어도 실험실 환경에서는 두 바이러스가 플라스틱에서든 뭐 어떤 다른 뭐 화분지든 뭐든 이런 네. 여러 환경에서 생존 시간이 좀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네. 실험실 안에서는. 네, 실험실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테이블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스1과 네. 사스2의 네. 유행 양상이 정말 전혀 다릅니다. 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는데 네. 사스1보다 사스2가 상기도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분포하지는 않는지 혹은 무증상일 때 감염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공기 전파나 다른 어떤 매개물을 통한 전파가 사스1보다 잘 일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실험실 환경에서는 두 개가 비슷했는데 실제 질환이 나타났을 때에는 유행의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네. 이게 이제 하기도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지금 신종 코로나는 네네. 그 말하자면 이제 상기도보다는 하기도를 망가뜨려서 뭐 폐에 삼천물이 꽉 찼느니 어쩌느니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상기도에도 감염을 일으키는데 별로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알아들은 게 아닌가요? 상기도와 하기도에 다 있을 수 있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양에 따르면 하기도에 조금 더 잘 들러붙는 네. 바이러스라고는 합니다. 네.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지는 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네. 하기도와 상기도에 다 균이 검출될 수 있는데 상기도에도 물론 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진단할 때에 하기도 검체보다는 현재 상기도 검체로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네, 의사 환자라는 건 이제 의사가 환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네. 이제 그 확진자하고 접촉한 히스토리가 있거나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있은 사람들을 이제 접촉한 지 14일 이내에 이제 검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로 검사를 해요? 그런 사람하고 또 중국 갔다 온 사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네, 지금은 뭐 이태리, 프랑스도 다 지금은 해야 사실 될 텐데, 해외여행 갔다 오면 네. 다 위험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참 이놈이 고약한 놈이긴 한데, 예. 이건 뭐예요? 약들은 검사 진단하는 시약들인가 보죠? 네네, 시약들이고요. 네. 지금 여긴 4개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5개의 어떤 진단 키트를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네. 열심히 생산하고 있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은 양의 검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화표소 영세 반응이라는 검사로 하는 건데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진단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균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조금 있어도 막 부풀려서 검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6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검사 시간만은 6시간인데 의사가 이 검사를 하자고 처방을 내서 의사가 그 결과를
들을 때까지의 시간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검사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턴 어라운드 타임은 여러 병원의 자원이라든지 의료 인력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6시간 만에 검사 자체는 나오지만 우리가 6시간 만에 모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길면 1일에서 2일 정도 후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6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검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검사가 뭐 10분 만에 되느니 15분 만에 되느니 하는 신속 검사를 네. 내세우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검사를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그거는 검사의 민감도가 좀 낮습니다. 민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이 조금만 있어도 확 많이 부풀려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건 이제 항원 항체 반응 검사는 대략 조금 다른데 한 60% 전후의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항원 항체 반응에서 없다고 나왔을 때에 정말 없다고 믿을 것이냐 그런 없다고 나온 환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만약 이게 그렇죠. 네 있는데 없다고 나온 거면 오히려 더 전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감염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적합하다고 하고 그 신속 항원 검사가 네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한 60% 정도밖에 안 되나요? 뭐 키트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전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는 네. 잘못 있는데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하네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위험하고요. 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RT-PCR을 꼭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지금 표준 네. 진단법으로 되어 있는 검사가 현재는 가장 좋은 네.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FDA에서 뭐 우리나라 키트는 응급용으로도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좀 해가지고. 네. 네. 아마 사실 이게 어디에서 전달에 오해가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미국에 저희 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검사를 아마 신청해 놓은 게 있나 봅니다. 저도 그걸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승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실제 진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가지 회사에서 만든 중화효소 반응에 의한 검사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하원의원이신지 가장 네. 높은 정치인 같은데 네네. 이분이 말씀하신 응급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검사 키트는 네,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무슨 뭐가 요한 거예요? 이 검사가 뭔지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럼 어느 걸 가지고 어떤 이렇게- 업체가 어떤 검사를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네. 아마 FDA 승인을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혹시 우리 네 가지 5가지 회사가 지금 만든 키트를 사용하고 FDA 있습니다. 승인한 게 있어요? 그게? 워낙 신속 허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승인이 났는데 네. FDA에서 그게 정식 승인이 났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또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네. 네,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좀 특징이 좀 있죠. 그래도 이게 예. 기본적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에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유럽 젊은이들이 젊은 네. 사람들 안 걸린다 이렇게 믿고서 막 그냥 파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났는데. 그러다가 지금 완전 망했죠.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네.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감기처럼 지나가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 네. 폐렴이 되고 그게 더 중증으로 진행해서 네.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그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본 논문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201명의 환자를 분석해 본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한 40명, 20% 정도가 65세보다 많으셨고, 네. 여기 남성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네. 한 3.7% 정도 됐고, 음. 이 환자들 중에서 한 4%는 열이 있었고, 네. 한 80% 이상에서 기침이 있었고, 예. 객담을 동반한 기침도 한 40% 정도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음. 호흡곤란이나 피로감도 한 30%, 40% 정도 다 증상이 있었어서 여기 말한 증상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201명 중에서 한 40% 정도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 40% 환자 84명 중에서 총 절반 이상인 44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네, 중국 지역에 그렇다는 거고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소위 ARDS라는 빠지면 네. 한 반절은 돌아가시네. 일단 중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많이 가느냐, 즉 어떤 사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느냐, 보면 고령이 일단 위험할 수 있고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혈액 검사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중에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는데 그 백혈구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중구라는 게 감소한 사람과 호중구라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사람과 임파구라는 게 많이 감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피 검사에서 몇몇 수치들, 염증과 관련된 수치라든지 어떤 항응고와 관련된 혈액응고와 관련된 수치들이 상승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럼 그런 환자 중에서 정말 사망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령 환자가 좀 많이 돌아가실 수 있다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고혈압? 네. 몇몇 피검사에서 뭐 간과 황달과 관련된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라든지 몇몇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수치라든지 응고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 또는 임파구와 관련된 수치가 감소한 분들이 사망이 이제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환이 되어 버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에크모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네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 참 어렵네요. 네, 이름이 굉장히 까다롭죠. 멤브레인 옥시네이션, 에크모. 에크모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에크모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데요. 네.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인공 심장과 폐를 일시적으로 달아서 내 심장과 내 폐가 기능을 잘 못해도 기계가 내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시 폐와 심장 기능을 심폐기를 돌리는 거네요. 지금 기능을 잘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서 기능을 보조해주는 동안 우리는 사실 이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걸 달아놓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달고 시간을 벌고 실제 병이 치료돼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고난이도의 치료고 특히나 이런 감염 질환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이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아주 엄격한 기준과 한 명의 의사가 아닌 관련된 여러 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상의해가지고 적용할지 말지, 적용하면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를 잘 결정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에크모가 있고 중환자실에 벤틸레이터라는 거가 있잖아요. 호흡기, 인공호흡기.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벤틸레이터까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에크모를 돌리고 하는 어떤 기준은 뭐예요?
딱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인공호흡기를 다는 기준은 그 사람이 스스로의 폐로 숨을 쉴 수 없는 폐에 어떤 병변이 생기면은 기계가 그 숨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요.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호흡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버는 치료가 이 체해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메르스 때도 에크모가 활약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달고 얼마나 버텨요? 얼마나 버티는지는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에크모라는 장치 자체는 산소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막이 있습니다. 네. 그 막에 평균적으로 막이 이제 수명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이 환자를 좋아지게 만드는 걸 목표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네. 얘기인데 네. 막이 문제라고 그러면 에크모를 갈아달면 또 일주일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게 막을 가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네. 네. 이 에크모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주가 지났는데 환자가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면 그때 과연 막을 교체해서 이 환자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평가가 필요합니다. 폐가 망가지지는 않나요? 오래 달고 있으면? 이걸 달고 있어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 장치의 큰 장점은 인공호흡기를 달면 자기 폐로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폐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계가 그 숨을 다 쉬어주는 거라서 오히려 폐를 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중증의 폐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에크모를 오래 달았다고 하여 폐가 손상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군요. 네.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주시겠다는 시간인데,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많아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날씨가 좀 풀리면 좀 나아지려나. 네. 예. 근데 뭐 태국에서 발병하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네. 굉장히 많아요. 예. 또 추운 나라 가면은 병 안 생길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요 지금 따뜻한 나라. 네, 따뜻한 나라도 그렇고 오히려 추운 나라에서는 네.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예. 네, 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나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거나 죽거나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습도하고는 어때요? 습도 역시 습도 자체로 이게 전염이 안 되거나 병이 죽는 건 아니고요. 덥고 습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점막을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습해야 더 잘 퍼지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건조하면 덜 걸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습기 틀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습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트시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트실 이유가 있다면 틀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틀면 그냥 되고요. 평소대로 네. 가습기 지내시는 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네. 유별나게 피할 건 네네.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무조건 다 가습기를 틀어야 돼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유행할 때는 가습기를 다 쓰면 안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닙니다. 네. 찝찝하잖아요. 그 가습기도 요새는 비말이 날아다니는데 네. 그 물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전신 소독, 야 샤워 같은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버든을 좀 줄여주니까 며칠 갔다 와서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는 네. 거는 뭐 항상 언제든지 도움이 되고요. 비강 소독까지 하나, 구강 소독.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저한테 어떤 질문이 왔냐면 네. 아마 특정 계층의 여러 이제 저희가 단체
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집단들이 많은데 특정 집단에서 입안에 뿌리는 소독 이제 가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게 막 품절이 되고 우리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막 있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 행위들이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그런 소독액들을 내 몸의 어떤 점막이라든지 피부에다가 계속 노출시키는 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지금 소금물을 갖다가 이러다 뿌려갖고 그 기사 참 네, 깜짝 좀 놀랐는데 충격적인데. 네, 너무 충격적이고요. 예, 예. 네. 정보 감염증이라는 단어도 요새는 생기더라고요. 정보 감염증? 네,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아. 너무 많은 부정확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포데믹? 네,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네. 정보 감염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이 소금물이 좋단다 하고 막 뿌리셨겠죠? 네, 네. 네. 소금물이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 네. 그 뿌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네.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약제나 백신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도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 거냐, 네. 백신은 언제 나오냐 희망이 보여요? 어떤 치료약과 백신이 실제로 개발되는 건 아무리 신속하게 한다고 해도 진단을 위한 시약이 개발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서요. 먼저 이게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안전하다는 것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특히 백신은 그렇잖아요. 네. 네. 굉장히 빨리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도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할 거다. 말이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실제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20개, 30개 정도의 연구팀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조금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고평을 하자면 네? 사스 네. 백신 나왔어요?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사스가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백신 없죠? 또 근데 그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신을 만들어서 네.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개발을 안 네, 했다? 개발을 할 필요가 음.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돈이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놓으면 네, 돼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야, 그건 그게 WHO에서 해야 되겠다. 네. 아, WHO가 잘 해주셔야 될 텐데요. 아,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 약제는 이제 최근에 가장 그래도 뭐 5월 달쯤 나온다 하는 이야기 하나 있죠? 네? 아, 그 에볼라 치료제? 네네. 그게 정말 도움이 될지 네. 실제로 지금 중증 환자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중증의 환자에게는 그걸 뭐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사용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항생제와 또 그런 말라리아 약, 말씀하신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서 치료를 하셨고 그렇게 전부 다 치료했기 때문에 뭐가 정말 효과가 있어서 환자가 좋아졌는지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말 점점 환자가 안 좋아진다면 어떤 의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 경우에 의사가 아주 전문적인 판단 하에 사용을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런 것들을 몇 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가니까 와서 저 말라리아 약 주세요. 네. 그냥 그거 예방적으로라도 먹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불안해서. 근데 어떤 약도 잘못 쓰면 다 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어요. 말라리아 청정구간이 그래도 하이드로클로킨인데 그건 진짜 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네. 예.
그런 약들이 증상이 없을 때도 그냥 경증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에도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퀴즈에 잡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급하니까 지금 신약 개발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기존에 개발됐던 약을 갖다 쓰면 혹시 만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꼭 등장하는 게 보면 에볼라, 네. 꼭 또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 네. 이런 것들이 크게 팬데믹이 생길 때마다 뭐 어김없이 등장을 해서 써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나가면 그게 효과가 있어서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다 네. 써봤지만 아직까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네. 증명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참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볼라 치료제는 이제 워낙 에볼라가 무서운 병이었으니까, 예. 이제 아마 개발이 됐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에볼라가 크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있어서 네. 더 이상 퍼지질 않아서, 네.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은 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왕에 개발해 놓은 거 이번에 한번 대박이 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회사에서 할 테고, 만약에 진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전의 전염병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여기에 효과 있다 네. 하면 대박이죠. 그렇죠. 네, 엄청난 대박이 날 네. 겁니다. 네, 네, 수그러들긴 하겠죠, 언젠가? 그렇겠죠. 네, 바이러스 특성상 네, 바이러스가 갈 곳이었으면 수그러들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한 어느 정도 감염이 돼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저도 이게 의학적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분히 역학적인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네. 어떤 역학 하시는 분이 어떠한 전염병도 만약 전 세계 인구의 27%가 죽으면 그 전염병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7%? 네. 뭐 어마어마 27%는 몇 명이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이 죽어야 되겠네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네. 또 어떤 의학적인 노력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다 이걸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줄여 나가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러면 27%면 27%가 죽으면 네.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다 감염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그런 얘기인 것 그래서 같고요. 하는 사람은 다 면역력을 갖게 되면 네. 없어지는 거지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어져요. 유명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어벤져스. 네, 합니다. 거기서 타노스라고 하는 예. 악당이 예. 전 우주의 생명체 50%를 죽였는데 맞아요. 전염병은 타노스만큼은 안 되고 예. 아무리 독한 전염병도 4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A형이 있잖아요. 네. S형이다, L형이다 그러고 네. 하고 또 변종을 워낙 변형을 잘하니까 네네. 얘가 이제 이태리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게 네네. 혹시 이거 변형된 변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 뒤쪽에 또 슬라이드에 이태리와 우리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그러면 먼저 잠깐 예, 질문하셨으니까 잠깐 볼까요? 얘기할까요? 예. 네. 네, 여기 있네. 예. 이탈리아랑 우리나라가 네. 초기 이제 이 질병의 전파 형태가 조금 유사해서 네. 많은 나라에서 이 두 나라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30만 건 정도의 검사를 했고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한 8,500명 정도가 확진 환자가 됐고요. 그 중에서는 사망률이 91명 1.06%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검사 대비 확진율도 한 3% 정도예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좀 못 미치는 지금 한 약 14만 8천 건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벌써 3만 5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3천 명 가까이 죽어서 사망률이 8.3%가 넘어요. 아까 전 세계의 사망률을 봤을 때에 현재까지 한 4%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한 2배는 더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의료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실제로 이 국민 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을 보면 이탈리아랑 우리나라가 한 8% 전후로 약간 비슷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탈리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의료 수준이 저는 이탈리아 의료 수준을 잘 모르지만 여러 기사나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전파 양상이 유사했는데 중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31번 환자를 많이 꼽죠. 네, 신천지. 네, 쪽. 네네. 네.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어떤 슈퍼 전파를 한 환자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슈퍼 전파자를 기점으로 두 나라의 대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네. 달랐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에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더 공격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고 네. 잠재적인 위험군을 최대한 우리 역학 조사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서 가능한 격리시키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왔고요. 이탈리아는 초기에는 좀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슈퍼 전파자가 발생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검사 방역 범위를 증상이 있는 환자로 좀 한정적으로 좀 좁히고요. 오히려 전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인구 이동은 제한하고 검사를 적게 했다면 증상이 없는 환자에 의해서 만약에 전파가 일어났을 경우에 더 많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동은 어떻게 했는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하지만 어쨌든 커뮤니티 안에서는 계속해서 교류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을 위험자를 따로 자가격리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의 집단 감염은 계속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아이솔레이션, 격리를 그렇죠. 확실하게 시켰죠. 우리는 지역을 봉쇄한 게 아니라 각각 위험되는 환자를 다 자가로 격리시킨 건데 그렇지. 지역을 봉쇄하는 건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에서 좋은 대책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아마 밝혀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왜 막 국경들 막고 그래? 그러니까요. 지금 프랑스, 독일 뭐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국경을 막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생겼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효과가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사실 국경을 막는 게 굉장히 큰 방역 대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예 발병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해버리면 안 올 테니까요. 네. 근데 이미 사실 전 세계에 149개국 이상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네. 국경을 막는 것에는 아주 큰 효과를 지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단 감염을 막는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영국의 이제 로이터 통신이라는 데서 스페셜 리포트를 썼는데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무조건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서양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희생당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나 봅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은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금 집단 감염의 사태에서 개인의 어떤 이동 동선이라든지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막 다 국가가 막 다 찾잖아요. 이게 일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있지만 또 자동차 지나간 거 뭐 온갖 걸 다 진짜 다 보는 거죠 이제. 네. 이 끝나면 무서운 사회로 변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몇몇 약간 유머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코로나는 막았지만 나는 죽었다. 약간 나의 어떤 숨김없이 어떤 비밀로 했던 무언가가 드러나면서 코로나는 아니지만 나는 죽었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개인의 사생활 침해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보건을 위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참여해주고 있다. 많은 정말 대구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또 격리된 분들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동영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위해주는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런 사회에서는 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사실 저게 이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이제 일본이요. 내가 뭐 일본이라고 지칭은 안 해도 돼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다. 네. 응? 그냥 어차피 무증상 감염을 지나가는데 검사를 많이 안 하면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이 표에서 네. 검사를 많이 30만 건 했는데 확진자가 8천 명이고 네. 검사를 15만 건 했는데 3만 5천 명이니까요. 네.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와 음. 또 위험한 사람들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고 정리가 가능하다. 병이 퍼지는 걸 결국 막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일본이 좀 걱정입니다.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요. 일본의 어쨌든 정치인가요, 이건? 그 올림픽이 있긴 한데, 예. 어쩌려고 그러나 싶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만약에 폭발적으로 또 감염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요. 네, 정말 걱정입니다. 예. 예,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예.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네. 일본 사람들은 이 병에 잘 안 걸리는 체질을 타고 나서 네. 국가에서 아무런 검사도 안 해주고 은폐를 해도 안 걸리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노인 인구가 유별나게 네. 많은 나라잖아요. 예? 일본은 어떻게 예.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마스크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네네. 예, 이 마스크가 이제 말썽이 많은데 이런 게 나왔다고요. 나노 마스크 20번 이상 빨았을 수 있는 마스크. 이거 믿을만 합니까 이거? 제가 아직 네. 사실은 믿을만 하니까 뭐 이렇게 기사도 나셨고 네, 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이런 지금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데 네, 네. 이런 걸 개발하신 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예.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야 제가 네. 아니라 네. 뭐 우리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평가를 해주실 거고요. 잘 정말 20번 이상 빨았어도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마스크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마스크 필터는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그 정전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서 네. 오래 쓰면 이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네네. 필터링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개발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이 개발하신 분이 네. 예, 김일두 박사님인데 네. 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스크는 20번 거의 한 달을 써도 끄떡 없다. 값도 싸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마스크 대단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네, 사실은 네. 진짜 개발돼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노벨상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에 퍼트려. 네네, 지금 전 세계를 네. 진짜. 정말 저기 특히 저개발 국가 못 사는 데는 마스크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다니는 있을 텐데 그런 나라에 갖다 주면 정말로 좋은 소리 듣겠고요. 네. 뭐, 정말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면 마스크인데 네네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면 마스크 써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세스mom에서 아마 면 마스크 쓰신 것 같아요. 예? 노란 마스크가. 네. 예. 근데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거 특제로 썼네 안에 막 말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 만든 네네네. 이제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그런 면 마스크래요. 별게 아니라. 네네. 네. 근데 뭐 유별나게 크다 뭐 우리나라는 주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 면 마스크인데 면 마스크는 필터링 기능은 없죠. 네. 그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네. 어떤 데는 진짜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데 네. 정말이냐 많이 물어보셨고요. 네.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마스크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N95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반 분들에게 뭐 제공되기도 어렵고 네. 꼭 그걸 권장하지도 않고요. 네. 대개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이제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비말 감염이라고 비말 전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비말의 차단율이 한 16%에서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쵸. 상대적으로 네.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 면 마스크에 네.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는 형태의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필터를 장착할 경우에는 80에서 96%까지. 정말 차단이라는 게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둘 다 될 텐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밖에서 나한테 오는 걸 막는 형태로 개발됐지만 당연히 나한테 나가는 것도 아마 차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거는 다른 보건용 마스크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근데 이제 비만을 사람들이 차단한다고 이거 생각하시면 정전기 필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던데 이것만 따로 팝니까? 제가 정전기 필터를 따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면 마스크에다 그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못 구하니까. 네. 네. 모르시군요. 글쎄요.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면 마스크를 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사기가 다 너무 어려워서요. 어디 사야 되는지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어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인터넷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막 팽리들을 갖다 붙여서 사용하던데. 비닐봉투도 사고 있고 정말 난리더라고요. 예. 네. 덴탈 마스크도 그래도 비말 차단율이 꽤 되네요. 네, 덴탈 마스크도 꽤 괜찮습니다. 한 66%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용 마스크에 보통 KF하고 숫자가 써 있는데 뭐 80, 94, 96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게 코리아 필터라는 거고요. 결국은 수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KF 80 정도 되면 80% 이상의 비만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정전식으로 차단이 되는 건데요. 계속 재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도 떨어지고 또 이 정전식이 습기에 약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점점 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차면 그게 사실 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잘 착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막 줄이 2개 있는데 하나만 걸고 하나 줄은 달랑달랑 한다거나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고 있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착용법 보셨죠? 네. 실제로 병원에는 요새는 모든 환자라든지 보호자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만 이제 쓸 수 있는데 교수님 병원에서 아주 특이하게 마스크 쓰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요? 아니 지나다니는 이제 접하는 많은 보호자들이라든지 특이하게 쓴 경우요? 네. 어떤 게 특이한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에는 마스크를 보통 코를 냅두고 입만 가리고 있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많이 봤죠, 예. 어떤 분이 코만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왜 저렇게 쓰셨지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입이 가려진 게 너무 불편하셨는지 식사할 때도 아닌데 네, 식사할 때도 아닌데 그냥 왜 그러셨을까? 그러게요. 하여튼 올바르게 착용을 하시는 건 코와 입을 다 가리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마스크에 이제 코에 이렇게 딱 찝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잘 밀착시켜서 찝히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공기 누설 확인 자체는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마스크를 일단 쓰면 최대한 만지지 말아야 해요. 불편해가지고 자꾸 손이 가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을 수 있고요. 아까 정전기 필터의 습기에 약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은 일회용이 원칙입니다. 일회용도 하루 동안 쓰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환자에 접촉할 때마다 바꾸는 게 원칙이고 일단 이제 그냥 일반 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도 연속 사용은 사실은 8시간 이상 사용하면 거의 일반 면 마스크나 다름 없어진다고 봐도 될 거예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저 KF94도 네. 8시간 이상 사용하고 네. 나면 8시간 사용했다는 게 오픈해서 8시간이에요? 아니면 내가 쓰고 다니는 시간이에요? 일단은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마스크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도 이제 여러 지침들, 여러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한 건데요. 오픈한 순간부터 8시간인지 혹은 이제 착용한 순간부터 8시간인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숫자가 딸리다 보니까 그 소독제, 인체에 부위한 소독, 액체 소독제를 스프레이로
마스크 뿌린 다음에 이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개밖에 안 주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쓴 거 놨다가 그걸 이제 뿌려서 소독됐다 치고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필터링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싶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진짜 빨아 쓰시는 경우도 있고 햇볕에 말려 쓰시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떻게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 정말 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증명된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자외선 살균이 그나마 낫다고 해요. 자외선 살균? 네, 그 젖병 소독기나 이런 거 보면 자외선 살균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좀 빠르게 살균을 일단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살균이라는 건 정전기 필터의 기능을 다시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쓴 마스크에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에 우리의 비말이 닿게 되기 때문에 세균이 배양될 텐데요. 그걸 살균해서 깨끗한 마스크를 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효과 있는 마스크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필터링 기능은 네.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세니타이저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겠네. 네, 맞죠. 예.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면 마스크를 깨끗이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2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 보건용 마스크도 재사용할 경우에는 그게 몇 프로까지 떨어지는지를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는 필터가 달렸어요? 덴탈 마스크는 필터가 달진 않았죠. 네, 근데도 꽤 아까 저 덴탈 마스크가 66%인데 네. 그건 필터가 필터가 훨씬 낫네. 덴탈 마스크라도. 그것도 근데 이제 습기가 계속 차게 되고 하면 그게 분명 효능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외선 살균을 해서 더 쓰시든 네. 면 마스크를 세탁해서 쓰시든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단 생활이 많고 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대중교통이나 이런 여러 밀집된 환경에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스크를 그런 환경에서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무슨 저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요즘 이제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저 넓은 공원에 사람 한 5명 있어요. 거기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냐? 그건 이제 뭐 개인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절에서도 조언이 나옵니다 지금. 절에서도. 예. 네. 아마 그 신도들이 올라오시니까 아마 할 수 없이 절도 쓰셔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참 큰일이죠. 네, 걱정입니다. 네. 지금 벌써 각 병원들이요, 이제 그동안에 미리 좀 확보해 놨던 방호복이나 방호장구나 마스크 등등, 장갑 등등이 점점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사실 의료진도 초조해요. 환자를 안 볼 수는 없고. 응? 교수님도 실제로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막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 병원은 그 지경은 아닌데 네. 어느 병원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이 뭐 덫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다 쓰는 걸 갖다가 여기다 발에다가 묶어갖고 쓰고 다니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야 의료진한테 뭐 이 가장 전선에 총알은 줘야지 저 방탄복도 주고 싸우려면 네. 진짜 이거 쳐들어지는데 점점 물자가 딸리니까 예, 이거 빨리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뭐 경기 침체는 뭐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예. 하여간 그 정직하게 네.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시고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오픈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고 네. 양심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끝으로 시간이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훅 지나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예, 한번 결론을 한번 마무리를 질까요?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래도 잘 어쨌든 갖춰져 있어서 이 일에 정부의 어떤 지침대로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다들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를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1차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쉽게 말해서 의원에서 그렇죠. 네. 동네 의원에서 음.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 그런 방호 장비도 사실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도 할 수 없고 없죠. 잘못 검사서 걸리지. 네, 그 환자가 한번 왔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면 병원이 폐쇄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역 의료에 아주 큰 타격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하남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의 자문의원으로 보건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실제 기침이 나거나 열나는 환자가 요즘 동네에서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못 받는다. 우리 병원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나는 아프고 약은 받아야 하는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을 때 지금 이제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그 1차 의료기관 내과 선생님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선생님 몇몇 이런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보건소에 나오세요? 보건소에서 오전에 호흡기 클리닉 진료를 보세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그런 환자들을 의뢰할 경우에 다 전화 유선상으로 그 환자들이 이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할 환자라면 선별 진료소로 가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 안 해도 되는 환자인데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이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면 호흡기 클리닉으로 가게 해서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에서 만든 호흡기 클리닉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그 환자가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럼 선생님들이 그 클리닉에 오세요? 아니면 의원마다 당직 의원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시작은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보건소 옆에 호흡기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료를 하시는데 거기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건소에서 그런 보호 장구라든지 음압 시설이라든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잘했네. 네. 하남시에 나는 호흡기 증상이 생겼는데 갈 데가 없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학병원으로 다 몰리면 대학병원에서도 또 진료를 못 보고 튕겨져 나오세요. 기다리기만 하고 진료는 원하는 만큼 못 보고 그런 분들을 잘 진료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1차 공공 지역 의료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렇죠. 훨씬 더 그럼 대학병원에 보더니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질병을 혹은 앞으로 생길 다른 그렇죠. 감염병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퍼뜨려야지 하나씩만 해요? 일단 최초로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선별 진료소가 생긴 거네. 선별 진료소도 있고 선별 1차 호흡기 진료를 또 1차 의료를 선별 진료소에 가서 가관물을 채취하고 네. 그 격리 내리신 분은 격리가 되고 대학병원으로 보낼 사람 보내고 네네네. 그런 거 아닌 사람은 여기 뭐 채취를 하신 분들 중에 음성이 나오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1차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 호흡기 클리닉으로 가셔도 되고 그 전에 이제 전화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기 클리닉으로 가시고 물론 호흡기 클리닉 앞에서 진료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말 검사를 안 해도 되는지 거르는 절차를 그다음에 이제 방호복을 입으신 네.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현명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학병원이나 특정 집단에서 혹은 특정 지역에서 이 의료를 다 분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학병원 샷다운하고 그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예.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좀 혼란 중에 있는데 뭐 언젠간 수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한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습될 때까지 그래도 피해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방송에 응해주셔서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묻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직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사실은 오늘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17세 환자가 네. 이제 정말 안타깝게 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건 밝혀졌지만 예.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 때문에 정말 중증의 환자들이 진료를 진료가 못 지연되는 받아서. 경우가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예.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장기화될수록 그런 경우에 대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이고 충분한 노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7시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한 시간 금방 가죠? 네.